양과는 사방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드디어 몸을 눕힐 만한 동굴을 발견하고는 부드러운 풀을 깔아서 두 사람이 누울 침대를 만들었다. 400 잠시 쉬세요. 먹을 걸 구해올게요. 그러곤 숲속으로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토끼 3마리와 나무 열매들을 들고 돌아왔다. 양과는 표범의 입을 묶었던 밧줄을 풀고 토끼 1마리를 던져주었다. 그러고는 마른 풀과 부러진 가지들을 모아 모닥불을 피운 후 남은 2마리 토끼를 꼬챙이에 끼어 노릇노릇하게 구웠다. 나무 열매와 토끼 고기로 배를 채운 두 사람은 슬슬 졸음이 왔다. 400 편히 쉬세요. 전 동굴 밖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양과는 긴 밧줄을 두 나무 사이에 묶고 공중에 누웠다. 이것은 고묘파의 연공법으로 이막수로서는 그리 놀라울 건 없었다. 다만 생소한 분위기에 조금 동요되는 자신을 느꼈다. 그녀는 간혹 제자인 홍능파와 동행하긴 했지만 평생을 혼자 다니다가 오늘 저녁 양과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양과가 곁에서 모든 걸 해결해주니 얼마 전까지 혼자 황야를 누빌 때와는 너무나 느낌이 달랐다. 편안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젖어들기도 했다. 동굴 안에서 아기를 옆에 놓고 누운 이막수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깊은 밤 양과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렸지만 수리 울음소리가 분명했는데 약간 갈라진 듯 하면서도 어딘지 처량하게 들렸다. 양과는 호기심이 일어 밧줄에서 살며시 내려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수리 울음소리는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도화도에 있을 때 곽부가 부리던 2마리 수리보다 더 우렁차고 걸쭉한 것으로 보아 훨씬 큰 수리인 것 같았다. 소리는 숲속 계곡 쪽에서 나고 있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양과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살금살금 다가갔다. 나무 사이로 울음소리의 주인공이 보였다. 양과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사람 키보다 더 큰 수리 1마리가 우뚝 서 있는 게 아닌가. 양과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수리는 누군가에게 몹시 시달린 듯 군데군데 털이 빠져 있었다. 게다가 털 색깔이 어두운 황색이어서 두렵기도 하고 흉측스럽기도 했다. 그때 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우렁찬 소리를 냈다. 크고 날카로운 부리를 벌려 울음소리를 내는 모습에서 어딘지 모르게 위험이 풍겼다. 모습은 도화도의 수리들과 닮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못생겼다. 부리는 구부러졌고 머리에는 벗겨진 털 사이로 붉은 혹이 툭 튀어나와 있었다. 수리는 굵은 다리로 성큼성큼 걷기도 했고 때로는 날개를 퍼덕이기도 했다. 그런데 날개가 몸에 비해 특이하게 짧아서 저런 날개로 과연 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큰 보폭으로 걷는 자세만큼은 잠옷기계가 넘쳤다. 그때였다. 수리의 울음소리 사이사이에 기분 나쁜 소리가 섞여들었다. 긴장하며 살펴보니 무늬가 현란한 독사 4마리가 나타나 수리를 공격하고 있었다. 수리는 커다란 몸을 날렵하게 숙여 날카로운 부리로 뱀의 머리를 쪼아댔다.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독사 4마리를 쪼아 죽였다. 양과는 입을 벌린 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수리는 여유롭게 잡아놓은 독사 1마리를 쪼아 먹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강한 비린내가 풍겼다. 아마도 가까이에 맹독을 가진 동물이 있는 모양이었다. 수리도 그걸 느꼈는지 고개를 번쩍 쳐들더니 3차례 길게 울어댔다. 마치 적에게 도전이라도 하는 듯 했다. 양과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과연 맞은편 나무 위에 커다란 구렁이가 나무를 감고 있는 게 보였다. 곧이어 구렁이는 슉슉 하는 공포스러운 소리를 내며 수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수리는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마주 달려들어 날카로운 부리로 구렁이의 오른쪽 눈을 쪼았다. 수리의 목은 보기에는 짧고 굵어서 매우 둔해 보였으나 고개를 뻗어 부리로 쪼는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양과의 눈으로도 미처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오른쪽 눈을 잃은 구렁이는 고통이 심한지 몸을 뒤틀며 요동쳤다. 그러더니 와락 달려들어 수리의 정수리에 돋은 혹 같은 살을 물어뜯었다. 그 모습을 보고 양과는 수리가 걱정이 되어 탄식을 내뱉었다. 다음 순간 구렁이는 나무에 감겨있던 긴 몸뚱이를 쏜살같이 옮겨 수리의 몸을 칭칭 감았다. 양과는 수리가 다칠까봐
얼른 검을 빼들고 감긴 구렁이의 몸을 배려했다. 그런데 수리가 날개를 퍼덕거려 양과의 검을 쳐버렸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양과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군자검을 놓치고 말았다. 양과는 깜짝 놀라 한 발 물러났다. 다음 순간 수리는 이미 날카로운 부리로 구렁이를 공격하고 있었다. 부리로 쫄 때마다 구렁이의 몸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이길 자신이 있으니 끼어들지 말라는 것인가? 수리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구렁이에게 물렸지만 중독된 것 같지도 않았다. 구렁이는 점점 더 심하게 다리를 틀며 옥죄어 갔다. 조금 있으면 날개도 구렁이에게 감길 판이었다. 양과는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는 큰 돌을 하나 주워들고 구렁이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죄던 힘을 풀자 수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의 방향을 틀어 구렁이의 왼쪽 눈을 부리로 쪼았다. 구렁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수리를 물려했으나 이미 두 눈을 잃은 터라 제대로 조준이 되지 않았다. 양과는 들고 있던 돌을 구렁이 입속에 쑤셔 박았다. 그러자 구렁이는 돌을 뱉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괴로워했다. 구렁이의 몸에 힘이 빠지자 수리는 재빨리 다리에서 빠져나와 양발로 구렁이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눌러 밟고는 부리로 쪼아댔다. 엄청나게 굵은 구렁이는 온몸을 마구 요동치더니 마침내 서서히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수리는 고개를 쳐들고 큰 소리로 3번 울어대더니 양과를 향해 눈을 껌뻑거렸다. 그 눈빛이 마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같았다. 양과는 웃으며 수리를 향해 다가갔다. 수리 형, 힘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탄했습니다. 수리는 숨을 낮게 몰아쉬며 양과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더니 큰 날개를 펴서 양과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수리가 신기하고 대견스러워 양과도 사람에게 하듯 수리의 등을 쓰다듬었다. 잠시 후 수리는 부리로 양과의 옷을 물더니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마치 따라오라는 것처럼 보였다. 호기심이 많은 양과는 의아해하며 수리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앞서가는 수리는 바위 틈을 지나거나 풀숲을 헤치며 걷는데도 마치 말이 달리는 것처럼 빨랐다. 양과는 경공수를 써서 뒤쫓아 겨우 수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눈앞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나타났고 수리는 동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양과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수리는 머리를 3번 끄덕이고 큰 소리로 3번 울었다. 마치 동굴 쪽을 향해 예를 갖추는 것 같은 동작이었다. 동굴 안에 누군가 있나 보군. 아마도 저 수리의 주인인 모양인데 나도 예를 갖춰야겠군. 양과는 동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올렸다. 선배님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양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동굴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리는 다시 양과의 옷자락을 물더니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캄캄한 동굴 안에 정말 무림 선배가 있는지 아니면 이상한 산짐승 따위가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다소 불안하기는 했으나 그런 게 두려워 들어가지 않을 양과가 아니었다. 동굴은 그리 깊지 않아서 조금 들어가니 끝에 다다랐다. 비교적 넓은 공간에 석탁과 석등이 각각 하나씩 있었다. 수리가 동굴 한쪽 구석을 향해 소리 질렀다. 그곳을 보니 큰 돌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의 무덤인 듯 했다. 양과는 차츰 어둠에 익숙해지자 동굴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굴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다. 양과는 돌을 부딪혀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다. 그런 다음 벽에 자란 이끼를 대충 손으로 문지르고 불을 비추어 보니 3줄의 글씨가 나타났다. 서체가 아주 깊고 가는 것으로 보아 날카로운 무기로 새긴 듯 했다. 30년 동안 강호를 누비며 숱하게 많은 고수와 겨루어 이겼다. 나의 적수가 없으니 이제 이곳에 은거하며 수리를 벗삼아 지내노라. 나를 누르는 자를 기다렸건만 결국 만나지 못하니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로다. 낙과는 건마 독고구패라고 적혀 있었다. 양과는 벽에 적힌 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보았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대단한 선배가 아닐 수 없었다. 진심으로 패하기를 원했으나 적수를 만나지 못했다니 그의 무공 실력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만했다. 호가 건마인 것으로 보아 검술이 신출귀몰했을 것이고 이름이 구패인 것으로 보아 그가 얼마나 자신을 능가하는 고수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양과는 횃불을 들고 동굴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으나 그 이외에는 별다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무덤으로 보이는 돌무더기 근처에도 별다른 표지는 없었다. 아마도 기인이 죽은 후 이 신조가 만들어준 무덤인 듯 싶었다. 양과는 돌무덤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생면부지의 이 선배에게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신조는 양과가 공손하게 예를 갖추자 매우 만족스러운 듯 또다시 커다란 날개를 펴서 양과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돌아가신 선배님께서는 수리를 벗삼아 지냈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저 수리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게 확실해. 수리 형님이라 부르는 게 마땅하겠군. 수리 형님,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인 듯 하나 나는 이제 가야 합니다. 날 따라가겠소? 아니면 여기 남아서 계속 선배님의 무덤을 지키겠소? 그러자 신조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듯 몇 번 울어댔으나 양과는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래, 그럴 거야. 그동안 강호에서 한 번도 독고구패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는 최소한 6, 70년 전에 활동한 사람일 거야. 그렇다면 저 수리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이 동굴을 지켜왔겠지. 이제 와서 날 따라갈 리 없겠군. 섭섭하지만 나 혼자 가겠소. 양과는 신조의 목을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동굴을 나섰다. 양과는 신조와 헤어지니 못내 아쉬워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양과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신조도 소리내어 응답했다. 수리 형님, 어차피 길게 살지 못할 목숨, 내 백부님의 딸을 구하고 선자와 작별 인사를 한 후 다시 돌아올 터이니 나도 이곳에다 뼈를 묻게 해주시오. 양과는 다시 한번 신조를 향해 읍을 한 후 경공수를 전개해 나르듯이 계곡을 빠져나갔다. 양과는 곽정의 어린 딸이 걱정되어 급히 동굴로 향했다. 막 동굴 입구에 도착하니 이막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체 어딜 갔었느냐? 여기 귀신이 있는지 자꾸만 울어대서 신경 쓰여 죽겠다. 귀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양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과연 멀리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양과는 깜짝 놀라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400 아기를 돌보고 계세요. 제가 가서 처리할게요. 양과는 통곡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접근해 갔다. 가까이 가니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목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아내는 죽었지 아들이라고 있는 것들은 서로 죽자고 싸우니 이를 어쩌나. 남루한 옷을 걸친 한 사내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터덜터덜 동굴 쪽으로 걸어오며 넋두리를 하고 있었다. 이막수도 뒤따라와 그 모양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미친놈이었군. 아기가 깨지 않게 어서 쫓아버려. 그 사내는 여전히 곡소리를 내가며 한탄을 했다. 둘밖에 없는 아들놈들이 서로 죽이려드니 내 더 이상 살아 무엇하겠나? 그 말에 양과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혹시 그분일까? 양과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물었다. 혹시 무 선배님 아니십니까? 서글픈 마음을 이기지 못해 신세 한탄을 하던 사내는 뜻밖의 사람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랐다. 그는 넋두리를 그치고 사방을 살피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넌 누구냐? 여기서 뭐라는 것이냐? 양과는 폭권의 예를 갖추며 말했다. 저는 양과라고 합니다. 혹시 무삼통 선배님이 아니십니까? 그 사내는 바로 무씨 형제의 아버지인 무삼통이었다. 예전에 그는 가흥부에서 이막수의 빙백은 침에 맞아 기절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내가 자기 왼쪽 다리에 난 상처에서 독을 빨아 제거하고 있었다. 깜짝 놀란 무삼통이 물었다. 부인 은침에 당한 독은 맹독인 듯한데 어찌 그걸 입으로 빨아내시오? 그러면서 급히 아내를 밀어냈다. 아내는 땅에 피를 뱉으며 미소를 지었다. 처음엔 피가 검었는데 이제 붉게 돌아왔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아내의 양볼은 이미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삼통이 걱정스러운 듯 아내를 불렀다. 그의 아내는 이미 자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듯 두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내가 부부가 된 후 우린 행복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내가 죽거든 이 두 아이를 잘 부탁해요. 우애 있게 자라도록 잘 보살펴주고. 그의 아내는 말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다. 무삼통은 충격이 컸다.
자기를 구하고 죽어가는 아내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죽은 엄마 곁에서 엎드려 울고 있는 두 아들을 보면서도 어쩔 줄을 몰랐다. 멍하니 서서 울고 있는 두 아들을 내려다보던 무삼통은 갑자기 실성한 듯 묘한 미소를 띠더니 그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 후 무삼통은 미친 사람처럼 강호를 헤매다가 세월이 흐르자 조금씩 제정신을 되찾아갔다. 대성관에서 영웅대연이 열릴 때였다. 그날 점창어우는 영웅대연에 참가한 후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무림 친구들에게서 무삼통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아무래도 그 사람이 무삼통이 맞는 것 같았다. 점창어우는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찾아냈고 과연 생각한 대로 그는 무삼통이었다. 무삼통은 점창어운을 통해 자기 아들들이 이미 장성의 어른이 되었고 양양성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소식을 들은 무삼통은 두 아들을 만나기 위해 한달음에 양양성으로 달려갔다. 무삼통이 도착했을 때 양양성은 금융국사의 공격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또한 곽정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황용은 막 아기를 낳은 후였다. 무삼통은 주자류와 곽부를 만나 두 아들이 겨루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아내가 숨을 거둘 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생각났다. 우애 있게 자라도록 잘 보살펴주세요. 그는 실성에 있을 때도 이 마지막 말만은 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 만나기를 포기하고 돌아섰다. 무삼통은 양양성을 빠져나와 힘없이 숲속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 있는 한절간 안에서 거미 부딪히는 소리가 난무하고 기압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뜻밖에도 자신의 두 아들인 무도니와 무수문이 검을 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워낙 오랜 세월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른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오른손에 검을 들고 왼손으로 일양지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자기 아들들이 맞는 것 같았다. 무삼통은 아들을 보는 기쁨보다는 분노가 들끓어 가까이 다가가 호통을 쳤다. 무씨 형제는 뜻밖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곽부 이야기가 나오자 두 형제는 한치의 양보도 하려 하지 않았다. 무삼통은 둘 모두에게 곽부에 대한 마음을 버리라고 호통도 쳐보고 달래보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형제는 감히 부친 앞에서는 검을 겨루지 못했지만 무삼통이 자리를 뜨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렸다. 그날 밤 무씨 형제는 결전을 벌이기로 약속했다. 이 소리를 엿들은 무삼통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파 숲속을 헤매며 통곡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심정이 한창 격해 있는데 갑자기 동굴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경계심이 일어 호통부터 쳤다. 넌 누군데 내 이름을 아는 것이냐? 무선배님, 저는 양과라고 합니다. 예전에 도화도에서 도뉴, 수문이와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무삼통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군. 그런데 여기서 뭘 하는 것이냐? 아, 도뉴와 수문이가 이곳에서 결투를 한다니까 네가 증인으로 온 모양이구나. 괘씸한 녀석 같으니. 친구라는 녀석이 말리지는 못할 망정 싸움을 부추기다니 그게 어디 할 짓이냐. 무삼통은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던 참이라 다짜고짜 주먹을 불끈 쥐고 양과를 치려 했다. 양과가 오해라고 말했지만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은 무삼통에게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양과는 괜한 오해로 무삼통과 싸워서는 안 되었기에 경공을 써서 날렵하게 무삼통의 공격을 회피했다. 연이은 공격이 무산되자 무삼통이 말했다. 경공 실력이 좋구나. 피하지만 말고 검을 들어 내 공격을 받아보아라. 그때 동굴 속에서 아기가 잠에서 깨어났는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양과 머릿속에 묘책이 하나 떠올랐다. 이막수는 무선배의 아내를 죽인 원수이니 일단 둘이 서로 마주치면 목숨건 혈투가 벌어질 거야. 그럼 난 두 사람이 싸우는 사이 아기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일단 무선배를 동굴로 유인해야겠어. 생각을 마친 양과가 무삼통에게 말했다. 무선배님, 저같이 부족한 후배가 어찌 선배님과 겨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 말을 못 믿으시니 하는 수 없군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방어만 할 터이니 만약 선배님께서 세 초식 내에 저를 죽이지 못하면 그만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자 무삼통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이런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아직 젊은 녀석이라 봐주었더니 날 무시하는 것이냐?
순간 무삼통은 오른손 식지를 뻗어 양과를 공격했다. 바로 일양지였다. 무삼통의 일양지는 양과의 상반신 전방에 있는 모든 요혈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그에 맞서 양과는 중지를 뻗어 무삼통의 식지를 막아냈다. 이것은 바로 황약사에게 배운 탄지신공이었다. 탄지신공과 일양지는 수십 년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명성을 떨친 천하에서 손꼽히는 지공이었다. 그러나 양과는 공력이 깊지 않은 데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삼통의 일양지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두 손가락이 서로 맞부딪히자 양과는 오른팔 전체가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내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며 식은땀이 났다. 양과는 자신도 모르게 대여섯 걸음 뒤로 물러나서야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도화도에서 살았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모양이구나. 무삼통은 황약사의 얼굴을 봐서 이 젊은이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아직 젊은 사람인데 자신이 평생 동안 갈고 닦은 일양지 공격을 막아내니 그 재주가 아까워 보이기도 했다. 두 번째 공격을 받아봐라. 그러나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목숨을 빼앗을 생각은 없으니까 괜히 막다가 내상이라도 입으면 큰일이지. 그 말과 동시에 무삼통의 일양지가 양과의 아랫배를 향해 뻗어왔다. 두 번째 공격은 그 범위가 더욱 넓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에 실린 위력도 더욱 가공스러웠다. 무삼통의 말대로 다시 한번 탄지신공으로 막는다면 손가락이 부러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장이 크게 손상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양과는 급히 검을 뽑아 복부 앞을 막았다. 그러나 무삼통의 손가락은 검 바로 앞에서 멈추더니 다시 세 번째 공격을 가했다. 이번에는 중지로 양과의 양미간 사이를 공격했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검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 양과는 소용녀에게 배운 천라지망세를 사용해 번개같이 몸을 낮추어 무삼통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갔다. 비록 무삼통의 공격을 피하기는 했으나 그 모양새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다행히 양과가 한참 후배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채통이 크게 손상될 뻔했다. 무삼통이 아차 싶어 막 뒤로 돌아서려는 순간 이미 양과는 자세를 가다듬고 무삼통의 왼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선배님, 세 번째 공격은 정말 엄청나군요. 그 말에 무삼통이 피식 웃었다. 젊은 사람이 대단하군. 아니면 내가 늙어서 이제 쓸모가 없어졌거나. 양과는 급히 검을 검집에 꽂은 후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어찌하다 제가 피하기는 했으나 제대로 무공을 겨루는 자리였다면 진작 졌을 겁니다. 양과의 예의 바른 태도에 무삼통은 다소 기분이 풀어졌다. 그거야 알 수 없지. 만약 조금 전 자네가 내 등 뒤에서 검을 썼다면 이 늙은 목숨 하나 없애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지. 그때였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양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삼통의 소매를 잡아 끌고 숲을 사이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이쪽으로 향해 다가왔다. 발소리의 주인공은 무도니와 무순문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